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경계감을 생각했을 때 정확히는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시장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초 대비해서 25%가량 하락했던 상하이 증시는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적산병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할 매수에 나서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정말 추세 전환을 성공한 건지, 그렇다면 왜 상승을 시작했는지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이 풀어봅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04% 소폭 오르면서 228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433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 개인은 361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9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56억 원, 외국인은 468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만 나홀로 700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현재 우리 월요일장에서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이 중국 증시의 반등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가량 떨어지면서 7,40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9% 소폭 하락하면서 2,81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재 통화라고 불려지는 캐나다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 달러는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0.05% 소폭 하락하면서 9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0.02% 소폭 오르면서 122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원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5% 소폭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1.61% 상해 종합지수는 오르면서 2,90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장 1.44% 오르면서 28,66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00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90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944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에이다와 이워스 그리고 이더리움도 모두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다른 코인들도 소폭 지금 현재는 큰 변함이 없는 부분이지만 가격대를 보시면 올라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코인이 여전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드 토큰인데요. 이 에드 토큰은 현재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하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량이 폭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슈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정책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SNS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그 효과들이 점점 미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Fed won't be swayed by Trump's interest rate complaints, Blurred say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페드의 총재 중 한 명인 블러드가 페드는 절대 트럼프의 비판에 우리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워딩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총재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비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블러드는 아니다. 우리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의 이 흐름은 어떻게 될지 조금 있다가 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Trump's tweets are losing their bite for market players, UBS economist say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의 트윗은 더 이상 시장에서 큰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 취임 전부터 금융시장을 뒤흔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의 파급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CNBC에서는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트위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문자로 진지하게 경고하던 트럼프의 트윗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사실상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장이 조금 이어졌었는데요. 기사를 내용을 보니까 연준도 이에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트럼프의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역전쟁에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불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대립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발언으로 달러의 약세장이 열리긴 했지만은 이거 자체가 영국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결정하는 기관은 FOMC지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당초 조기 종료 관련해갖고 파월의 증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지난주에 시사됐는데, 파월의 입장을 완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앞으로 트럼프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조금 명심하셨습니다. 네, 지금 고금리가 이 무역전쟁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FOMC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좀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 금리 인상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하지만 단순히 채권 스프레드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기 종료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의 스프레드 차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야, 이제 조기 종료할 거야. 어쩔 수 없어. FOMC도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이제 파월 증언이 이어졌었죠. 네, 여러분들 외신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파월 증언에서 앞으로 미국 내 입장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거다. 당분간이라는 멘트를 썼습니다. 일단은 어조가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인플레이션 지수도 지금 현재로서는 2.3%를 달리고 있어요. 미국 금리도 1.75에서 2%고 9월 금리 인상, 12월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에요. 아직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는 상황이고 이 마련 안에서 특별하게 변할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월,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조기 종료 관련해 갖고는 아직은 굉장히 시기상조예요. 여러분들이 조기 종료에 대해서 이거 스프레드 역전상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이르고 뭔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FOMC도 갑작스럽게 우리 회의를 해갖고 이번에 조기 종료하자 이런 식으로 여건을 마련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변곡에 올 만한 여건은 전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관련해갖고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 트윗 관련해갖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 금융시장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트럼프 행보 자체가 굉장히 단일성이 이어지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단발성 시황으로 작용하고 굉장하게 미비하게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여건이 마련된 점도 그렇고 지금 첫 번째 뉴스에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연준과 대립 관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크게 없는 상황이죠. 최근 트윗 관련해서 트럼프가 좀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트윗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윗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의 시황 자체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하루 단기성 시황이다. 이 정도로만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거 자체가 변곡이 오거나 지속적인 추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조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연준과의 대립 관계를 비춰줌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변곡이 될 만한 시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자체가 지금 변곡이 올 만한 시황 여건이 전혀 없어요. 트럼프가 연준과의 대립 관계를 펼친다고 보더라도 이거 자체만으로 달러가 지금 이 지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보기보다는 이 네모칸 박스권 내에서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하게 일정이 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내일 이제 유로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유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지금 논점 자체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종료를 조금 언급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금리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내년 10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금리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황 자체가 내일 통화정책 자체도 별 볼 일 없다는 게 하나로 두서로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달러가 변곡이 내일 통화정책을 통해서 오겠다. 이거 자체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실 만한 것 자체가 골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이 지지에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단가 자체로 1233.8인데 당분간 이 박스 랠리 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단타 매매로 조금 이어가야 될 여건이 굉장히 마련되는 상황이지만은 1234.0 이 인근 추세 자리에서는 강하게 매도 자리를 조금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기 포지션 자체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지점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단타 매매로 데일리 매매로 짧게 수익을 거두시는 게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에 관해서는 좀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미국 금리 결정은 트럼프가 아닌 FOMC가 한다. FOMC가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트럼프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야를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FOMC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뭐 대통령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 자세하게 FOMC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그 대립 관계를 가지더라도 금리 결정하는 거는 어쨌든 FOMC고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통화 정책 행보 자체는 FOMC의 어떻게 행보 자체를 조금 주시를 하셔야지 트럼프의 간단한 트윗 가지고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전일 일단은 그 유로 매수적 접근을 조금 고려를 많이 했어요. 유로 매수적 접근을 고려를 많이 하니까 뭐 단타적이죠. 네, 단타적인데 파동 자체가 뚫리는 부분이 굉장히 심화가 돼 있었고 이런 부분 자체로 여기서부터 유로 매수적 접근하고서 짧게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매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로 차트를 한번 보면은 5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될 게 5일이 제일 어려워요. 네, 모든 종목 중에 5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단발성 시황으로 막 몇백 점 내리는 장세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굉장히 보이고 있고 5일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매를 조금 보이시려면은 오히려 골드나 유로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 크루드오일 매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멘토님도 이제 크루드오일 관련해서는 매매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기회가 오면은 하죠. 기회가 오면 하는데 좀 보시면은 60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일 관련해 갖고는 그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맴도는 시황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이렇게 이어지다가 한 방향성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매도도 아닌 여건이 굉장히 마련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그 T차트상 제가 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터지는 지점 있죠. T차트상 터지는 지점에서 기준선 위치 값에서 한번 자고 짧게 끊어가는 방식으로 또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매매 방식을 주체할 것 같고 그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아닌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수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될 거니까 오일이 매도 방향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런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없어요. 시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일 관련을 갖고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방향성 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실시간 대응으로 좀 전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골드 차트 제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지지 자리까지는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추세까지는 조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고 이 지지 자리에서는 강하게 한번 매도 자리를 볼 만한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5 내지 1, 2, 3, 6자리 여기 인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을 경우 매도적 포지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골드가 반등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드 달러 자체가 밑으로 꺼질 만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실수로 그리고 내일 유로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미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여기서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점을 비추고와 이 지지 라인에서 강하게 한번 매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가짜 백신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약업계의 주가와 실적 모두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약업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눈치 게임을 하던 중국 정부가 장기화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일단 전일장, 중국장부터 마감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장 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차트가 보일 건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저점 쌍바닥을 찍고 아주 전형적으로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왜냐면 왼쪽 엉덩이, 이쪽이 왼쪽 엉덩이, 제 짝꿍덩이, 왼쪽 엉덩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쌍바닥을 엉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표현으로 그냥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엉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왼쪽 엉덩이가 축 처졌고요.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올라왔죠?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패턴이고, 그리고 현재 적삼병 양봉세개가 땅땅땅 이렇게 나온 상태죠. 상당히 좀 좋은 패턴이고요. 좋은 패턴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지금 상승적으로 좀 탄력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거래일날 보시면은 주니어 리커창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이제 좀 도안이 돼가지고 지역 감세 조치하고 지방채 발행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 통화 정책 역시 온건하게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61% 상승했어요. 급등한 거죠. 현재 성분 지수도 1.63%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수가 0.53% 상승을 했는데 상장 1년 미만 이제 차신주, 미배당 종목 차신주가 4.72% 급등을 했고요. 시멘트, 건축자재, 제지, 주류 전부 다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업종이 단 한 종목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좋은 회복세를 상해 증시가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 3천선은 올라봐야 한다. 3천선 갭이 떠있는 이 자리죠. 갭이 떠있는 자리, 갭이 떠있는 이 자리를 갭 메꾸면서 올라와야 그때부터 다시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이니까요.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면 또 별수 없어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가짜 백신 논란이 우리나라도 크게 타격을 입혔죠. 가짜 백신 논란 때문에 이제 의학업계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중국 의학업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의학업계 상반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약 100% 이상 급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 가짜 백신 파문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지금의 백신 스캔들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는 좀 주가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업종 주가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중국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렇게 중국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다는 거고요.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살짝 밀려준 거거든요. 살짝 밀려준 게 별로 크게 티가 안 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184개 제약바이오 상장사들 중에 무려 81%에 달하는 149곳이 실적이 올라왔고요. 15%는 15% 정도는 28개 기업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블, 그러니까 100% 정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지당, 하이프루이, 그 다음에 베이루이 DNA, 그 다음 보지디아, 메인린 건강이라고 이런 이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무려 1000%, 10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10배가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 실적은 엄청나게 좋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지당하고 하이프루이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려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지당 같은 경우는 요소, 메탄올이 주력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학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LG생활건강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91개 상장사 이제 이 성지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데 10%가 훨씬 넘는 그런 실적이고요. 91개 상장사들 중에 순이익이 1억 위안 이상이 될 것 같고, 순이익 1억 위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순이익 1위인 신어청이라고 있어요. 신어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5% 이상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무려 21억 위안을 달성했다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신호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A 제품, 그러니까 건강보조제 파는 회사인데, 제약바이오로 좀 편입돼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현성바이탈이나 우리나라 내추럴 엔터텍 이런 것들이 좀 비교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이 이쪽, 건강 제약바이오 이쪽 분야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중국의 가짜 백신 사건이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에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 중국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좀 나몰라라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바이오 업종들은 왜 올라가는지, 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일까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자면, 첫 번째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중국이 이제 점점, 중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합니다. 자꾸 아파요, 어디. 안 아프면 참 좋은데,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사람들이라,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프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중국 전체 경제력이 있는 평균 연령이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0대 중후반 정도라고 하고요. 일본은 한 50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나 이란 이런 데는 한 20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리죠. 인도가 한 30살 이제 막 들어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을 유치하기가 좀 쉬워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통해서 이제 특허를 보호해주고, 특허를 많이 확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많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완전히 관세 장벽을 철폐할 정도로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하고 바이오 분야가 성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이제 중국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버린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약값이 워낙에 비쌉니다. 약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약값 비싼 것 때문에 사실 관세 철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있다기보다는 이번에 그 가짜 백신 사태 때문에 사실 시진핑이 상당히 좀 타격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잘 수습하느냐, 이 부분. 근데 제약바이오는, 중국의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번에 밀릴 때 사실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제 아까 그 상해정업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요. 중국이 이제 무역전쟁 장기전에 대해서 내수 부양이 나서면서 리커창 총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재정 정책만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업 부채를 좀 감면하고 지방채 확대하고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통화 정책은 당분간 신중 모드라고 하는데 사실상 신중 모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제 지금 중국 증시를 견인했던 것이 바로 이 미국 지금 이 부양 정책이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좀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부양책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지준율을 올 들어서 이제 3차례나 이란했죠. 하지만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대규모 전용정책 카드를 드디어 뽑아들었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5,02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3조 원을 풀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시중자금을 지금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어떻습니까? 재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집행할 때 효과가 상당히 빠르죠. 근데 그거는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당하는 얘기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재니까요. 일단 독재니까 투표하면 무조건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재정정책을 쓰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 논의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근데 재정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곧바로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금, 기업 비용 감면, R&D 비용 우대 정책을 통해서 약 10조 원의 세금을 좀 줄여줄 예정이고, 기업 지방정부를 통해서는 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건데, 이게 1조 3,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4조,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방채를 또 새로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출 쪽보다는 내수 경제, 그다음 인프라 쪽에 대부분 투자할 그런 생각으로 현재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 중국은 환율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역시 지금 이 미국의 환율 전쟁에 지금 비밀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일까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를 한 기자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막 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가치라는 효과가 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재정정책이 되었든 통화정책이 되었든 돈을 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왜냐?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뭐든지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전일 위안화 같은 경우 52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달러당 6.7891 위안. 제가 6.7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미 돌파해버렸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수축화되고요. 환율전쟁 하자는 의미와 같은데, 대외적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미 중국과 환율전쟁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부과하는 5천억 달러 관세가 미국에서는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환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그 5천억 달러의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전쟁 같은 경우 이 4월부터 중국은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화는 지금 하고 대응이 좀 느린 겁니다. 지금 이제 느리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가 5천억 달러 관세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가 답변이 없고 무부답, 중국이 상당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이게 빠진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화 지금 계속 절하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걸로 지금 중국이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약주에 대한 리뷰를 모두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제약주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제약주가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제약주를 이제 천천히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동제약. 이거 얘기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던 종목인데, 1, 2차 목표가 가볍게 해서, 모두 완료했고요. 수익 실현 다 한 상태입니다. 그게 쭉 화동제약 쭉 올라왔죠. 2차 목표가 다 실현한 상태고, 2차 목표가 수정해서 좀 실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절대 지금 금지하셔야 되고, 화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을 생각되는 종목인데, 이번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쫙 점검하는 이유가, 가짜 백신 사태 때문에 제약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3.221 위안,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건데, 이 라인까지는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밀리는 폭이 하동제약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저것 좀 근처입니다. 사실은. 근데 심지어 가짜 백신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옆으로 횡보만 했어요. 횡보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화동제약을 중국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3S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3S 바이오. 3S 바이오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왔었어요. 3S 바이오 자체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종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이제 1차 목표가는 너무 첫날에 찍어버렸어요. 얘기 드린 다음날 바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까지 다 달성한 상태인데, 가장 이 3S 바이오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3S 바이오가 가짜 백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신약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세게 받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15.750 홍콩 달러까지는 절대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다 매도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 또 빠르게 좀 가보고 텐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밀렸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1, 2차 목표가 다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 달성한 상태고, 2차 목표가는 약간 제가 수정해서 달성을 했고요. 역시 신규 매수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가짜 백신 사태가 어떻게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63.560 위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복성제약입니다. 복성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복성제약 같은 경우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딱 1차 목표만 달성하고, 여기가 2차 목표가였거든요. 딱 달성하고 그냥 밀렸어요. 다행히 1차 목표 달성해서 다행인데, 그 다음 선저가를 다시 터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신규매수는 절대 자제하시고, 일단 36 위안에 상당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지금 현재 이 복성제약은 당분간 건들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영건강 산업이 있는데, 민영건강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순위 1000% 급증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메인앤 건강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지지라인 현재 20.380 위안 손절 수정했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가 있죠. 메인앤 건강, 그러니까 민영건강 산업은 계속 보유다. 지금 현재 1차 목표만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시장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엄선대응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인 8,00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오랜만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달 1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무엇이 비트코인을 오르게 만드는 건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잦은 해킹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피해 보상액을 늘리기 위해서 보험사와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어떤 보험사와 논의 중이며 기존 거래소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8,000달러, 8,000달러 상방으로 돌파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ETF 관련된 수급이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좀 분석이 센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ETF가 가진 속성이 반대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비트코인 2만 달러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영향을 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 2만 달러에 대한 얘기까지 좀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제 다음 달 중으로 1만 달러 돌파 예상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좀 보시면은 일단 비트코인 피처스가 최근에 2거래일 동안에 상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7,800선이 여기는 이제 8,000선 저항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물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7,800선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돌파를 상방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하방세, 지금 물량들 보시면은 사실 작년도 12월에 CME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방세가 지속되어 왔었죠. 그 다음에 6,000선에서 지지라인을 처음으로 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상방을 다시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6,000선의 지지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결국에는 6,000선이 지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방 다시 재전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라는 좀 의문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6,000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7,800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ETF 때문이다, 아니면은 이제 블랙락 하나의 이슈 때문이다, 혹은 이제 이란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뭐 종합적으로 다 맞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ETF의 영향을 세게 분석하는 경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코인들 대비 비트코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세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1만 달러, 그 다음에 연내는 2만 달러 렐레까지 상방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언론 이슈화된 부분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기존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다른 어떤 분석 기관들 대비해서는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상방세를 타고 있는 이슈가 생각보다 단기 수급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수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1만 달러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선물보다는 쉽게 ETF에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좀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네, 일단 ETF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CBOE 측에서 이 비트코인 상업거래소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죠, 이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기존에 옵션 상품을 출시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품에 대한 ETF 상품을 출시하고자 이제 SEC 쪽, 이제 증권거래소 쪽이죠, 증권거래소 측에다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죠, 정확히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상 ETF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선물 상품을 증권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EC 측에서 자체적인 승인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좀 투기적인 상품이다, 아니다, 이런 오해가 많았다 보니까 SEC 측에서는 실물 현물 거래소, 코인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최근 제재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 상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품을 더 오픈해 줄 것이냐, 그리고 증시 시장으로 개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장을 오픈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허용하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이 좀 세게 왔다 갔다 했던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ETF가 출시한다는 이슈가 생기자마자 블랙락에서 워크포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 그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증권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미 CBOE,
CFD 그리고 CME장, 옵션 선물장에서 먼저 개장을 해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 트랙을 이용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봤던 게 기존의 뭐 블랙락을 포함한 많은 금융사들의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존의 개인 거래소들은 더 이상 터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CBOE나 CME 쪽에서 ETF로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이 중간에서 블랙락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제 타이거 ETF 혹은 뭐 이제 신한 ETF 이런 상품들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품들처럼 선물장에다가 트레이딩 물량을 넣어놓고 이거를 ETF로 끌고 와서 지수 상품화 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서 만들어내고서 마진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수익이 아니라 별도의 상품을 설치만 해놓고선 여기서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측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자산운용사 측 수익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행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설치가 된다라고 하니까 선물장 수급도 늘어날 거고 분명히 현물장 수급도 동반돼서 늘어날 거고 라는 관점 하에서 이제 실질 현물상에서의 상승세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선물 상품이라는 게 인버스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이제 매도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한 게 선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증권화되었을 때 정말 여기 지금 포브스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1만 달러,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상승 랠리로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멘토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운용사에게 특히 좀 좋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 ETF의 출시에 따라서 좀 시장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운용사 측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알짜배기 수익이죠. ETF 상품을 중간에 출시만 해놓고선 물론 이제 롤오버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들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거를 투자를 직접 하고 그거에 따른 수익률을 꼭 목표치에 따른 수익률을 매겨야 되는 혹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전자산 상품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인기를 끄는 건 알면서도 이 유저들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ETF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워크포스를 설치했다는 거는 ETF에 대해서 기존에도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았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일반 증권 거래처럼 똑같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ETF, ETN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일반 거래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중에서 ETF 상품 중에서도 인버스라는 네이밍이 붙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장 기준으로 볼 때 선매도 물량, 그죠? 처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매수로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죠. 근데 반대로 선물장에서는 선매도를 하고 매수로 청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장 같은 경우에도 선물장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죠. 이 이유가 처음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나서 추후에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매수로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발생이 된 거고요. 이런 차트 기준으로 상품을 구성해서 인버스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물장이 무너질 경우에 다 같이 인버스 ETF 상품에 돈이 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물장에서 트레이딩이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ETF라는 건 선물장의 물량을 그대로 끌어와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투매 물량이 많아지면 똑같이 선물장의 투매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ETF 시장을 설치하는 게 일반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매도 물량을 쏟아내도록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더 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빗썸 해킹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졌는데 이번에 피해 보상 보험 하나보험 측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하게 돼서 이제 빗썸 측에서 앞으로 이제 8월 다시 재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이 재계약 과정에서 일반 피해자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를 결제를 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들이 이 피해 보상 보험을 좀 증액했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도대체 기존에는 좀 어떤 보험 내용을 채택하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기존에도 이제 30억 원 정도의 이제 보험을 들어놨던 상태였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종합보험이라는 네임으로 들었었습니다. 이 사이버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보안 시스템이 뚫렸을 경우에 기업의 자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을 처리해주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여기서 거래하는 거래자들의 손해까지 책임져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빗썸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는데 빗썸의 자산에 마이너스를 입어서 빗썸의 자산이 뭐 30억가량 탈취가 됐다 혹은 뭐 그 이상 탈취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장받기로 한 뭐 30억 혹은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들어놨기 때문에 60억입니다. 총 이 60억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60억이란 규모가 사실 이번 30억, 350억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는 굉장히 좀 작다는 것도 인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개인들의 자산에는 얼마나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X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블록체인협회 쪽에서 하나손해보험 쪽을 입찰 대상자로 삼아서 현재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8월에 빗썸 측에서 보험 만기가 들어갑니다. 이 만기에 따라서 다시 피해자들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추가 재협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됐다면은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도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